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함의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분량은 준비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의 준비가 한 학기 분량의 강의가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칼 폴라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대전환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의 우리 사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대봉쇄라고 하기도 하고 대공황, 대침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양상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대혼란기를 보는 것들이 지금의 국면을 조금 더 가깝게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낡은 것들, 기존의 것들은 막 지금 죽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태동되지 않는 그 대혼란기가 전환의 성격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촉박하는 요소가 인간, 의지, 국가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역설적으로 바이러스가 인류 미래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가 U자형으로 갈지 좀 장기적인 침체로 갈지 아니면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반등할지 아니면 혼란이 계속 지속되는 W형 모형이 그냥 이어지는 이런 방식의 WWW형의 모형이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들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들도 새롭게 재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이거를 바이러스를 전쟁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에 미군이 죽은 미군의 사망자 수가 한 3만 3천 명 되는데 어제자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사망자가 벌써 4만 명을 넘어서 5만 명을 돌파를 했다 그럽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3천 명 정도의 인명이 손상이 있었는데요. 결국 바이러스가 전쟁보다도 훨씬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을 실증적으로 입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고 이것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양상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왜 실패했을까 초기에 왜 실패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2003년에 사스가 났을 때 지금 사스가 발생한 지 17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도대체 17년 동안에 무엇이 변화했을까? 그 의료 거버넌스라든지 의료 시스템들이 개혁 개방의 그늘 속에서 별다른 준비 없는 상태에서 제도화를 이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중국의 사정이 춘절을 앞뒀습니다. 중국의 그 설날 그 특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중국 경제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와 방역 또 경제와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문제 사이에서 이것을 방역 중심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경제나 정치적 형태로 초기에 접근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지방정부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은 조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조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체계를 조라고 하고요. 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 체계를 괴라고 하는데 알리바바의 마윈이 아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요요한 정치체제는 권위주의 체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정치체제가 매우 효율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이 중국의 정치체제의 문제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오지만 당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수평적 문제 해결 능력을 이루면서
위로부터의 지시를 기다리는 그런 지방정부의 관료주의, 보신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파력, 바이러스 자체가 전파력이 엄청나게 빠른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입니다. 하루 사이에 국경을 넘어서 초국적으로 이동해가는 바이러스의 이 속도를 지금의 방역 시스템들로는 물리적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죠. 초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굉장히 동요했습니다. 아까 이제 원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중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SNS의 발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SNS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강력한 통제 국가이긴 하지만 민간들의 SNS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3년 사스의 발생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서의 SNS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휘슬블로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젊은 의사의 죽음, 그것이 중국을 들끓게 했던 것들도 대부분 12월부터 휘슬블로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을 안이하게 대처하면 큰 사고가 생긴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병이 들면은 그 정치 리더십을 의심하게 됩니다. 전염병에 관리를 못하는 지도자들은 많은 비판들을 받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창을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역자라는 말들이 원래 저런 뜻입니다. 창을 들고 밖을 막아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동네에 저런 것들이 사람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걸 가지고 사람을 지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아마 상징적으로 어떤 역병에 대한 전통적인 그 의식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빨리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국가 체제죠. 당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내년이면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고 2049년도는 건국 100년이 됩니다. 당이 국가를 만든 체제를 우리가 당국가 체제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요. 당국가 체제는 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걸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중앙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공작 영도 소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핵심적인 5명에서 리더십이 모여갖고 의사결정을 완전히 최소화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정부 안에, 국무원 안에 이걸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중국의 군대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 병원을 개방한다든지 군 의료진을 보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초기 수습을 극복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하나는 중국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political culture가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에 기초해 있죠. 개인주의가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그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은 전통적인 동아시아형 국가입니다. 동아시아 국가는 대부분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여러분 일본을 예를 들면은 일본이 올림픽 때문에 이 방역에 실패를 했는데요. 일본을 빼놓고 나서 비교적 방역에 성공한 국가들을 보면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입니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한국. 이런 국가들의 공통점들은 아마 서구 사회가 갖고 있는 개인주의가 만들어내는 이탈, 저항 이런 문화보다는 위기 때 공동체에 대한 로열티가 강한 것들이 아마 정치적 문화로 작동하고 이것을 거쳐오면서 시진핑의 리더십 결집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정치학자들은 대부분 어려움 속에서 리더십의 어떤 결집 효과를 보여줘서 선거가 집권당에 우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이 위기 때 이러한 중국이 정책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진핑의 리더십의 결집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중국 사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진핑 체제가 이제 하나 블랙다운이 걸리는 위기에 대전환의 위기에 왔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 결집 효과가 생기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습 과정에서는 대단히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문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한 거죠. thinking the unthinkable 하는 거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팡창의료원입니다. 병상을 그때 환자가 12,000명 정도 있었는데요. 병상을 13,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체육관에다가 병상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사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팡창의료원을 만들고 우한을 통으로 봉쇄합니다. 우리는 대구 사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구에서 이 확산할 때 생기면은 굉장히 지원 체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이렇게 거지가 적선을 구하듯이 이거 도와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초기에 후베이를 중심으로 결집 후베이에 모여라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냅니다. 그러면 각 성별로 한 도시를 책임지게 되는 비상 연락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후베이 우한이라는 성만 하더라도 인구가 1,000만 명 도시입니다. 후베이 전체를 보면 어마어마한 인구를 막 외부에서 오는 그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미리 각 성별로 각 해당 도시를 연결해가는 그런 방식들을 성포시라고 합니다. 성이 도시를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들이 작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휘슬블로어로 죽었던 사람들도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추모하는 열기가 높아지니까 정부가 이 사람을 심볼 매니플레이션을 해버립니다. 상징을 조작해서 이 사람을 열사의 칭호를 붙여 나가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들을 리킹해가는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응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들은 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위기를 대처하는 방식들은 매우 일정합니다. 패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혼란스러운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symbol politics가 있습니다. 상징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사진은 2018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에 재선될 때 사진이고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사진입니다. 국가주석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 인민일보 일면에 기사를 어떻게 올리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 시진핑의 개인 리더십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진은 시진핑 주석이 총서기가 되었을 때 그 사진입니다. 이것도 5년 전, 10년 전 사진을 비교해 보면 매우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시대는 그 이전 시대의 다음이 아니라요. 마오쩌둥 시대, 등소평 시대, 그리고 시진핑 시대 이렇게 개념화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매우 지도자를 강조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안 쓰던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오래 썼고요. 그 다음에 핵심, 또 영수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마오쩌둥한테 쓰던 표현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등장을 했고요. 시진핑이 우한에 늦게 갔습니다. 1월 23일 날 갔는데 이 사진을 크게 인민일보에 실었습니다. 시진핑이 드디어 우한에 왔다. 우리 같으면 늦게 왔다고 난리가 날 텐데요. 이 시진핑의 상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양상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리더십 결집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 동원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 문제는 앞에 이제 여러 중국 경제 예측에 대한 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학자로서 중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정치의 논리가 매우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경제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요. 거기서 정치적 요소가 많이 작동을 하는데 그 요소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가 이 통계를 낸 걸 보면은 금년도에 중국 경제가 1.2% 정도 성장을 하고 내년도에 이제 중국 경제가 성장을 이제 좀 9.9%까지 성장을 할 수 있고 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1사분기에 마이너스 6.8% 역성장을 했는데요. 이게 3, 4분기보다는
2, 4분기에 지금 성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역성장의 그 퍼센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3, 4분기부터는 회복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평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어렵잖아요. 우리도 어렵고 중국도 어려운데 중국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의 리더십이 강화된 요소가 서방이 너무 못하죠. 우리나라의 코리안 방역의 경험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가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했으면 한국의 성공 모델이 K-방역이 아닌 겁니다. 이건 매우 상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서구가 너무나 잘못해갖고 미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미국의 더 이상 헤제모니가 세계 패권의 헤제모니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내셔널 프라이드가 높아지고 그것이 정부의 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새 중국 신문을 보면은 아마 전국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는 국가 금년에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러한 이제 정치적 인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의 시기 선택도 우리 중국은 이미 정치적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치적 변수였거든요. 여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라고 하는 양회가 있는데요. 이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경제성장을 보여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기회가 지금은 서양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중국이 막 시기적으로 압박을 받는 요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를 하는 시기 선택도 굉장히 유연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완전히 월스트 시나리오의 비관적 시나리오보다는 2, 4분기, 3, 4분기를 거쳐 나가면서 상당히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확산이라고 하는 변수, 새로운 감염, 재감염 이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금년 4월 달 지금 막 이제 풍경인데요. 엊그저께부터 이제 신문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4월에 가장 아름다운 안희성의 황산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엊그저께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항주의 서호의 그 풍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중국의 경제 회복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나타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비 자극과 경제 회복이 시급성합니다. 근데 국내 방역은 호전돼 있지만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죠. 다만 이런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람들이 예약제를 받고 인원수를 통제하고 AR 기술을 가지고 이걸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를 유지해가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촘촘한 관리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인프라 건설을 버리고 새로운 인프라 건설 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신기근이라고 합니다. 신기근은 기초건설이란 뜻인데요. 이게 7대 신인프라 건설들을 국가 역량 사업으로 지금 론칭을 했습니다. 그 7개가 하나는 혁신이고요. 하나는 공급 부분인데요. 5G 인프라 건설입니다. 5G 인프라 건설을 하게 되면 금년 안에만 54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만들고요. 120조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 센터, 세계 빅데이터 센터의 23%가 중국에 있습니다. 산업 인터넷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산업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 안전까지 포함하는 이런 투자가 있고요. 특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국이 전력 부족인 국가입니다. 서쪽의 전력을 동쪽으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서기 동수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이 전력의 시스템들의 배분 시스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고압 시장인데 고압 그 전류를 흘려보내는 시장이죠. 이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5G 인프라 건설의 핵심은 기지국 건설인데 금년에만 약 80만 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간 고속철도와 궤도교통을 철도로 촘촘하게 연결하는 시스템, 그리고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거리가 갖고 있는 부담을 줄여주는 이런 방식의 역량들을 집중하는데
지금 10대 비즈니스 기회의 산업 효과가 스마트 도시와 산업단지를 건설하는데 260억 달러 정도의 비즈니스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보고요. 제조 로봇 또 서비스 로봇에 약 470억 달러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10대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 중국이 산업 정책을 지금 조정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사회의 변화를 아까 이제 이광재 원장께서 제가 평소에 자주 뵙기는 하는데 그분이 아이디어가 많으신 부분인데 특별 이제 언택 이 사회에 갖고 있는 방향을 조금 미리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이 결국 앞으로 인구 1,000만의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지속 가능한 삶들이 이루어질까 생각하는 핵심은 결국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마트 도시는 원격 의료와 원격 교육과 원격 오피스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지방의 자율성들이 상당히 보장되는 이런 이제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스마트 도시를 건설을 하는데 지금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격자화로 이 그리드 소사이어티를 만듭니다. 촘촘하게 바둑판처럼 나누어 갖고 언제 사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촘촘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지금 밑에 있는 그 사진이 저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드론을 통해서 적외선 감지기로 이 사람의 확진자가 걸어가는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감축하는 기계입니다. 우리 손목 밴드 이렇게 붙여서 감시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서 적외선 감지기를 통해서 아파트에 이 사람들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이죠. 그것을 촘촘하게 그리드 시스템들을 갖고 있어서 이 사회가 결국 밀착 사회가 아니라 감시 사회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서양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의 비용 때문에 못하는 거죠. 중국의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사라졌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공유 직원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한자를 제가 잘못 씁니다. 공향 원공이라고 합니다. 직원 할 때 원공인데요. 공유 직원의 개념은 우리 여러분은 한 번도 실험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롯데의 어떤 유통업체에 제가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중국에서 공유 직원의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시네마의 그 영화관이 지금 가동률이 10%거든요. 90%의 고용의 과잉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대로 있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근데 롯데 택배 회사들은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죠. 그러면 이 인력들을 이쪽으로 빼줍니다. 인력이 과잉인 인력들을 과소 인력으로 빼주고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원래로 복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알리바바가 대실험을 냈습니다. 100만 명의 인구가 왔다가 하는 겁니다. 이 고용 유연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장해 주는 문제가 위기 관리에 있어서의 고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라 한다고 해서 고용이 유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제 원리 같은 어떤 식의 그게 맞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중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에 여러분 중국이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로 결제된 건수가 15억 건입니다. 두 회사가 전체 시장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15억 건이 하고 있습니다. 1년 이루어지면 어마어마한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결제가 이루어진 거죠. 거기서 만들어진 빅데이터가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빅데이터의 정보를 갖게 됩니다. 미국의 빅데이터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라는 빅데이터는 와이드 인포메이션입니다. 넓은 구조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자체에서는 큰 질이 높지가 않습니다. 빅데이터는 아주 제한된 상태에서 촘촘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아주 디퍼 그 자료, 그러니까 아주 그 심층적인 데이터베이스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하루에 결제가 하고 작년 한 4사분기에 결제 거래 규모가 56조 위안입니다. 1경 정도가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회적 위기에 중국이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 문제, 중국이 네트워크 중심적 사회잖아요. 관시하고요. 이 네트워크 중심적 사회가 미래 산업이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깔려 있어서 그 다음에 적응성을 강화해 가는 것들이 중국이 훨씬 이 리질런스, 이게 회복력을 보이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택배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집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산 마켓컬리나 이런 데서 집 앞에 배달해 주는 것이 유행한다는데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중국에 지금 아파트에 보온기가 다 있습니다. 보냉기, 보온기. 음식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입구에 보온기, 보냉기가 갖춘 것들을 배달해 놓고 나가면 애가 가서 그 열쇠를 열고 꺼내오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발 더 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로우가 패스트 팔로우가 중요한 것이지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빅데이터부터 나오는 겁니다. 결제 빅데이터부터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달을 사람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봇 배달이 지금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됐을 때 산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을 Thinking the unthinkable 해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피 묻은 GDP, 앞으로 중국의 경제 통계에서 없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growth라는 단어입니다. 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부 성장이라는 단어를 development, 발전으로 바꿨습니다. 중국에 성장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중국의 성장은 피 묻은 성장이라는 것이죠.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성장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중국에서는 녹수, 청산, 금산, 은산이라는 것들을 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스로 동네마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원을 나는 닭이라고 하는 상표입니다. 그러니까 닭을 상표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CSR을 하면서 현대자동차나 이렇게 사막 방지 운동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사막에 가보면요. 현대자동차가 이 사막화 운동을 한번 하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막화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본질은 원래 물이 없는 데입니다. 물이 없는데 나무를 심잖아요. 그럼 제한된 물이 그 나무를 필사적으로 빨아들여서 그 주변을 더욱더 빨리 황폐화시킵니다. 만약에 사막에 나무를 심으려고 성공하려고 그러면 1선에 나무를 심고 2선에 나무를 심고 3선에 나무를 심어서 1선은 바람을 맞고 죽고 2선도 죽고 그리고 3선이 뿌리 내릴 때까지 1선, 2선, 3선, 4선까지 나무를 심어야 마지막 4선을 살리고 나머지 1, 2, 3선은 사석처럼 바둑의 사석자처럼 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고 전부 쫙 일렬 정도로 심습니다. 사막화의 원인은 중국에서 어떻게 보냐면 양떼들의 반란이라고 봅니다. 목축 산업이 사막을 엄청나게 황폐화시킨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국은 목축 대신에 닭을 키우면 훨씬 더 사막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초원을 나는 닭인데요. 닭을 생산의 주체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닭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닭을 계속적으로 훈련시켜 보니까 닭이 초원에서의 이 생산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고 그것을 만들어서 상표를 만든 것이 바로 초원을 나는 닭 상표고 이게 완전 유기농 상품입니다. 옆에 있는 것들은 만보개를 달았습니다. 닭에다가 이 런닝 치킨인데요. 만보개를 달아서 우리 야생닭의 기준을 만보를 달리면 야생닭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는 야생닭의 기준이 양계닭 아니면 야생닭이잖아요. 일단 중국의 야생닭이 되려면 일단 만보를 달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 런닝 그 만보개를 차고 그 만보를 달리면 가장 불행한 운명을 지닌 상품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변화가 중국 사회에서 크게 이제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큰 거시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고 중국이 어떤 대응 전략을 쓰고 우리는 어떤 이제 모멘텀을 찾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치학의 논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쇠퇴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요. 미국의 쇠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쇠퇴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미국의 쇠퇴가 중국의 슈퍼파워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낡은 것은 죽고 있지만 새로운 것이 태동하지 않는 그 과도기인데요. 낡은 것이 다잉하고 있는 과정은 있습니다.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금은 중국의 국력에 비해서 월등한 국력의 질을 가지고 있고 국력의 내용들도 좋습니다. 규모도 크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미국의 헤게모니가 디클라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가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냉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요. 무역에서 기술로, 기술에서 그 다음에는 통화로 오겠죠. 통화로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규범, 제도, 가치, 문명으로 오는 이러한 이제 단계로 보면서 추세적으로 보면 디커플링이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약화되면서 리저널 밸류 체인, 차이나 밸류 체인이 강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이러한 중국을 용인해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미국은 중국에 함께 성장하는 스테이크홀더 관계로 생각을 했죠. 또는 책임, responsible stakeholder라는 개념을 써서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용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없이 공통적인 컨센서스는 뭐냐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중국을 때려야 한다는 것은 넓은 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연합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1월 15일 날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의 1단계 합의에 서명한 것이 1월 15일인데요. 14일 날 G7 국가들이 모여서 일본, EU, 미국이 모여서 중국의 산업 보조금 철폐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타결 전날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G7 국가들이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고요. 국제기구가 무력화되기 시작합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이루어졌던 국제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세계화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 개혁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 미뤄뒀던 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개혁하지 못하는 진실의 순간에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진핑이 그저께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이 위기가 오랫동안의 외부 환경 변화가 나타날 것 같다.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사상, 생각을 바꾸라는 거고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 준비를 지금 철저하게 완성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 결집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시진핑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내년이 공산당 창당 100년이고요. 자기는 지금 역사와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당을 중심으로 해서 분권 체제보다는 집권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 방안을 지금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엊그저께 우리가 아까 이광재 원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제조업의 강국을 2045년도 가면 세계 최정상의 제조업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가 바로 제조 2025였습니다. 지금은 표준 2035를 만들었습니다. 표준 2035라고 하는 것은 2020년도의 목표가 중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2050년도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30년의 텀이 있잖아요.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2035년도를 잘랐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을 닦는 시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시기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그 내용이 뭐냐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를 닦는 과도기의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표준 2035입니다.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선진국이 지속 가능한 방식의 선진국의 길을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에는 지금 무역, 기술, 통화, 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금 팬데믹이 왔습니다. 이 팬데믹이 오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누가 이 시장을 점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누가 약물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선진국의 결정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그 투유유라고 하는 중국의 그 2015년에 노벨 의학상 생리학상을 받은 분이 계시죠.
그분이 개똥쑥에서 약물을 추출한 것입니다. 그분은 산무학자입니다. 미국을 가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박사학위가 없고 중국에서 의학에 성공하게 된 원사라는 칭호를 주는데요. 원사 칭호도 없는 산무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핵심은 바로 지나가는 이 개똥쑥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약물 DB, 말라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북한과는 남북한의 의료 지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료 지원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료 지원 택도 없는 소리라 그럽니다. 의료 협력이지 왜 의료 지원이냐. 낯설게 들리잖아요. 그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과도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북한이 지금 우리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는 것들은 뭐냐면 신약, 그냥 일반 천연 약초에 대한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노동신문을 계속적으로 추적하다 보면요, 신약 물질의 단번 도약 전략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약물학계의 평가들도 북한이 갖고 있는 신약이 상당한 수준의 DB를 갖고 있어서 의료의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협력의 모멘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경쟁들도 보면 앞으로 약물 경쟁, 이 약물의 DB를 구축해서 누가 먼저 효율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국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번 하는 것들 실력이 저는 극복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운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10% 수준입니다. 병원 감염이 되면 국군 통합병원을 내줘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전부 공공성을 다 버리게 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지방에서의 의료 공공성을 확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말 운이 좋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 매몰 비용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우리는 5년마다 5년짜리 국가의 전략밖에 없습니다. 전임 정부가 했던 정책은 다른 정부가 등장 다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매몰 비용을 축소하는 문제, 그러니까 미래 사회를 기획하는 문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가까이 온 미래를 지금 설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념을 극복해야 되는데요, 미래 담론이 없으면 청산 담론이 횡행합니다. 미래란 내가 가지고 추구해야 될 담론이 있으면 그 담론에 집중하게 되네요. 중요한 담론. 그게 없으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 청산, 예를 들면은 청산 담론이 미래 담론을 압도해 버립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좋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 담론이 넓은 주류 담론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역 공동체, 방역 기금 이런 것도 만들 필요도 있고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핵심은 남들이 도저히 추격하기 어려운 값비싼 신호, 이 코스털리 시그널링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중국에 다시 70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서한 반도체 공장에 투자한 이유의 핵심은 중국의 시장을 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트남, 동남아 이 시장이 다 합쳐봤자 몇 개 나라를 합치면 광동성 하나의 규모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회해서 무역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책상에서는 가능한데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설득력 있는 솔루션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혁신하고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이 동남아 가서 인류 기업이 된다는 보장은 절대로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서한에 반도체 공장을 투자한 이유는 프로세스를 복잡하고 길게 까다롭게 만듭니다. 중국이 복제의 나라입니다. 카피의 나라죠. 그러니까 단순한 프로세스는 금방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까다롭고 긴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추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은행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학기 분량의 강의인데 짧은 시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욱 교수님 강연 감사드립니다.